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엄마는 처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수많은 고비를 넘겨가며 딸아이와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겐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다지만 저에게는 왜 그렇게 큰 시련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식이 아픈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는데 저는 그 일을 마음 편히 겪지도 못했습니다. 서툰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로소 지켜낸 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쭉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참 웃기죠? 장녀로 태어난 값이라도 하는 것처럼 동생들에게 양보도 잘했고 성심도 착한 편에 속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랬어요. 장녀답게 참 야무지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지 밥그릇은 지가 챙겨야 하는 법인데 매번 저렇게 양보만 해서 어떡해. 늘 손해만 보고 사는 거지. 너도 챙길 건 따박따박 잘 좀 챙겨라. 저는 엄마의 그런 걱정이 좋았습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마의 속도 모르고 배시시 웃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남동생이 4살일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혼자 일을 하면서 저랑 동생을 돌봐야 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저랑 제 동생의 나이 차이가 4살이었거든요. 8살짜리 애가 4살짜리 애를 업어 키웠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을 키우는 야무진 누나로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 엄마한테는 걱정이 없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가 제 동생을 누구보다 알뜰살뜰하게 돌봤으니까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아빠 없대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놀려댔죠. 그게 상처되는 말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애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심사임당보다 현명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동생은 조금 소심한 편이었는데 제 동생이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서 질질 짜고 있으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짱돌을 들고 쫓아갔었다니까요. 존나 또 돌 들고 쫓아온다. 빨리 도망가. 야, 누가 내 동생 울리라고 그랬어? 넌 진짜 돌덩이 한번 맞아볼래? 내 동생 한 번만 더 놀리고 괴롭히면 너네 다 죽어. 제 동생은 제 옆에 꼭 붙어서 우리 누나가 최고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돌보면서 얻는 기쁨에 심취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동생을 돌보는 게 제 의무도 아니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동생을 키우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우리 엄만 제가 언젠가는 고장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제가 좀 더 아이다웠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다고 엄마의 빈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착한 장녀가 되고 싶었었나 봐요. 우리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가끔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동생의 손을 잡고 식당에 가서 엄마가 수저 정리하고 테이블 닦고 하는 걸 도와드렸었어요. 저는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인데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한없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저를 정리하고 있으면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일찍 철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 것 같다고요. 엄마의 눈엔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서서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딸에게까지 본인의 짐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요. 우리 엄마가 일을 하는 식당의 주인 아줌마는 참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일을 돕는 저를 보면서 1,000원, 2,000원 용돈을 쥐어주셨거든요. 용돈을 주셔서 선하셨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남매가 식당에 찾아와 구석에 앉아있으면 먹을 것을 챙겨주셨지 방해가 된다고 내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일을 돕고 용돈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제 동생에게 과자를 사주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기보단 제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 동생이 배시시 웃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저는 제 가족이 정말로 제일 소중했거든요. 제 옆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겠지만 저는 정말 아주 조금도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희생적인 제 성격 때문에 엄마는 어딜 가서도 손해볼 거라고 했지만 괜찮았어요. 하나뿐인 동생을 돌보는 건 엄마를 돕는 일이라 행복했고 제가 동생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뿌듯했거든요. 엄마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어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게 습관이 된 건 조금 안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학교에서 급식을 시작했을 텐데 급식비가 있었어요. 요즘은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돈을 내야지만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 집은 급식비가 좀 비싸서 저랑 제 동생 둘 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는데 그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우리 반은 저보다 더 힘든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할머니랑 사는 친구였는데 급식비도 없고 도시락도 싸오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급식이라는 게 공짜로 나눠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참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그 친구랑 나눠 먹었습니다. 급식은 나눠주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도시락을 많이 싸주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 형편도 독인 개균인데 엄마한테 도시락 2인분을 싸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래도 친구를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 1인분을 둘이서 나누어 먹어야 하니까 둘 다 배가 부르게 차진 않았지만 나눠 먹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매일 교실에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반으로 나눠 먹는데 당연히 이 사실을 선생님도 알게 되셨습니다. 도시락을 혼자 먹어도 배가 고플 텐데 그걸 왜 반으로 나눠주고 그러니?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래. 선생님, 주성이네는 할머니랑 살아서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주성이만 굶으면 슬프잖아요. 반에서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가 저 하나니까 제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급식은 정해진 게 있어서 나눠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어머니께서 현지 혼자 먹으라고 1인분만 싸주셨을 텐데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들었어? 네. 엄마가 밥 먹을 땐 같이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같이 먹어야 덜 슬프잖아요. 저 혼자 먹으면 주성이는 배고파서 슬플걸요? 저는 나름 당차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급식 담당자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도시락조차 싸우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창 자라나야 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 특별히 반에서 한두 명 선정을 해서 무료 급식을 시행했습니다. 시대를 앞서 나간 거죠. 애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빈곤층 애들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된 뒤로는 오히려 안심을 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동생을 챙기면 되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제 동생은 그런 엄마 품이 그리웠나 봐요. 사실 어린 나이였으니까 충분히 엄마의 사랑이 고플 수도 있었죠. 제 동생은 점점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저도 열이 받을 정도로 말입니다. 나는 누나 말고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내 숙제도 도와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일만 해? 다른 집 엄마는 집에 붙어 있잖아. 우리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시는 거잖아. 엄마도 힘든데 꼭 그렇게 떼를 써야겠어? 누나가 봐줄게, 응? 아, 싫단 말이야.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야. 애들이 나한테 아빠 없고 엄마 사랑도 못 받는다고 안 놀아준다고 그런다고. 나도 우리 엄마랑 손잡고 놀러 가고 싶고 엄마랑 놀고 싶어. 동생은 울고불고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동생이다 보니까 짓궂은 남자애들이 험한 말로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무척이나 속상했지만 제 동생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엄마의 귀에 동생의 투정이 들어가게 되면 엄마도 무척이나 서운해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상처받지 않도록 또 동생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했습니다. 동생이 어떤 투정을 부리던지 저는 늘 동생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런 제 노력을 동생도 알아주게 되었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철이 든 것일 수도 있죠. 저희 남매는 사춘기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둘도 없이 친해졌고 서로에게 모든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매도 아니고 남매인들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별명이 조금 특이했었는데 바로 가정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가정 수업을 진짜 잘 따라갔거든요. 바느질을 해서 주머니를 만든다던가 붕대를 감는 법을 배운다던가 그런 수업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제가 구멍난 동생의 양말을 기워주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은 바느질 한 번을 해봤겠어요? 수선집도 있고 집에서 엄마가 다 해주니까 연습을 해볼 일이 없었겠지만 저희 집에서 수선 담당은 늘 저였기 때문에 솜씨가 무척이나 좋았죠. 친구들이 놀다가 체육복을 찢어먹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곤 했었어요. 그럼 저는 감쪽같이 수선을 해서 주었었죠. 체육복 찢어먹고 집에 가져가면 엄마한테 혼날 거 아닙니까? 제가 싹 티 안 나게 메꿔주고 덕분에 빵 하나 얻어먹고 그랬죠. 가끔은 그 빵을 집에 들고 와서 제 동생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간식값을 아낄 수 있었던 방법이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즐겁고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난하더라도 끈끈함이 있는 이 생활이 좋았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전문대는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적이 엄청나게 우수한 건 아니었지만 2년제 대학은 그래도 반액 장학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대학은 꼭 보내준다. 모아둔 돈 조금 있어. 빚내서라도 보내줄게. 그러니까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 해.
엄마의 그런 결연함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가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2년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전공을 한참 고민하다가 유아교육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보육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었어요. 우와, 누나랑 진짜 잘 어울린다. 유아교육학과? 그럼 누나 유치원 선생님 하는 거야? 맨날 지동생을 그렇게 돌보더니만 그래, 잘 선택했다. 애들 보는 걸 제일 좋아하라 했으니까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유치원 선생도 하고 그래. 엄마랑 동생은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제가 그만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방학 동안엔 아름아름 소개를 받은 집에 육아 도우미 같은 일을 나가기도 했어요. 부모가 맞벌이라서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저학년이라서 보호자가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제가 그런 집에 일을 나가면서 방학 숙제도 봐주고 밥도 같이 해먹이고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일당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정말 좋았고요. 저는 제가 보육교사가 되면 누구보다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린이집이라는 게 곳곳에 있고 또 정부에서 100% 지원이 나오던 시절이 아니라서 취업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학점도 괜찮았고 또 교수님이 예쁘게 봐주신 덕분인 건지 추천서를 받아서 유치원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말이죠. 제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아무리 박봉이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식당에서 고생하면서 버는 돈만큼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죠. 집안의 장녀로서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는요, 허튼 짓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흥을 전혀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제 동생 번듯하게 공부시켜 대학을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대학에 간 것도 전부 제 노력과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유치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기분도 이상하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렇게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를 일을 한 지 6년 차가 되었을 때 제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살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정부에서 어린이집 지원이 쏙쏙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출산 지원도 많이 할 때였어요. 저도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 2세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그중에 엄청 마음이 쓰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입소할 때 가족 연락처, 아이의 성향 이런 것들을 적어내는데 한부모 가정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혼자의 몸으로 저랑 동생을 키워냈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정이 많이 갔는데 그 여자애는 아빠랑 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이의 이름은 하영이었어요. 하영이 아빠는 화물차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화물차 일이 새벽부터 어쩔 땐 밤 늦게 끝나기도 해서 하영이 혼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날도 종종 있었어요. 원장도 난감해했었죠. 보통 어린이집이 6, 7시에는 문을 닫는데 하영이네 아빠는 9시에 올 때도 있어서 보육교사들끼리 미리 당직을 맡아서 서야 했고 그랬거든요. 애를 어린이집 문 앞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직은 제가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시킨 건 아니었고요. 제가 하영이라는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이 붙은 아이였어요.
현지쌤 오늘도 당직할 거야? 아니, 데이트도 안 해? 맨날 그렇게 당직 서면 언제 친구 만나고 언제 스트레스 풀어? 당직 안 서도 집에 가서 그냥 TV나 보는데요, 뭐. 저는 하영이랑 둘이 노는 거 재밌던데요. 하영이가 의좋다고 말도 잘 들어서요. 그래도 집에서 쉬는 게 낫지. 하영이한테 왜 그렇게 마음에 쏟아서 고생을 하고 그래. 원장 선생님만 신났어 아주. 선생님들은 각자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하영이랑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웅얼웅얼 말을 하는 것도 귀여웠고 말이죠. 흘리지 않고 간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예뻤거든요. 그날도 하영이 아버님이 9시에 데리러 온다길래 제가 하영이를 보고 있었는데 9시 반이 되어도 하영이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느지막하게 어린이집 문을 두들기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는데 글쎄 하영이 아버지 눈가에서 피가 나는 상태로 오신 겁니다. 헉, 아버님, 왜 그러세요? 눈가가 찢어진 것 같은데요? 차가 막혀서 서둘러서 오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졌어요. 금방 지혈되겠죠. 하영아, 가자. 온 자리가 드러날 정도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야간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만 관심도 없다는 듯이 냅두면 낫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눈가가 찢어졌는데 하영이가 놀라지 않겠냐고요. 아버님, 하영이가 놀라요.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영이가 무서워한다고요. 병원으로 가시죠.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하영이 아버님은 저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왜 따라갔냐고요? 딱 봐도 꼬매할 것 같은데 그럼 처치하는 동안 하영이는 누가 본단 말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12바늘이나 꼬매셨더라고요. 처치를 받는 동안은 제가 하영이랑 같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아니 선생님, 이 은혜로 어떻게 갚아야 하죠?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하영이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는 것도 죄송스러웠는데 제가 뭐 선물이라도... 아니에요. 제가 하영이 예뻐서 당직도 자처하는 건데요. 그리고요, 저 김영란법 때문에 뭐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준비하지 마세요. 저 잘려요. 제가 뭐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더라고요. 늘 9시에 오시는 날에는 저한테 줄 간식을 자꾸 들고 오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김영란법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면서 자꾸만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죠. 저도 그냥 그걸 받을 수 있나요? 됐다고 하는데도 받으라고. 창과 방패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하영이를 워낙 좋아하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지 이런 거 받고 싶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게 싫었습니다. 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서 받으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영이 아버님, 자꾸 저한테 간식을 주시면요. 저도 부담스러워서 하영이한테 잘 못해줘요. 제가 꼭 이런 거 받고 싶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주지 마세요. 아빠, 나 배고파.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식사 한 끼는 대접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침 하영이도 배고프다고 하는데 같이 삼겹살 뜯으러 가시죠. 하영이 석식도 배불리 먹였는데 배가 고프다고 난리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 먹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맥주도 한잔 하게 됐습니다. 하영이가 있어서 많이는 마시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조금 웃긴 게 하영이 아버지랑 저랑 말이 좀 잘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편견이 있었나 봐요. 하영이 아버지께서 화물차 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좀 무식해 보일 거란 편견 같은 건 말입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아는 것도 많으시고 상식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식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만학도였대요.
근데 딸을 혼자 키우다 보니까 공부 때려치우고 어쩔 수 없이 화물차이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아버님, 화물차 그거 엄청 비싸지 않아요? 차 한 대 값이 수억이라고 하던데요? 다 빚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빚내서 샀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태산이에요. 부지런히 벌어서 우리 하영이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하는데. 하영이 아버지의 부담감이 절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종종 밥을 같이 먹었고 하영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영이 아버지보단 제가 하영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알려드릴 게 많았어요.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남녀간에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하영의 아버진 저보다 무려 10살이 연상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29살, 하영의 아버지 39살이고요. 어마어마해 보이는 차이였는데 나이 차이 따위는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영의 엄만 하영이가 돌 때 가출을 했대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가출이요? 아니, 하영이 같이 예쁜 아이를 두고 가출을 했다고요? 네, 제 잘못이죠. 구질구질하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가출을 한 뒤에 이혼 서류장만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 뒤로 하영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아니, 그러면 양육비는요? 당연히 양육비는 받고 계신 거죠? 바라지도 않아요. 하영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만 닿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지냈으면 했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거든요. 무슨 양육비를 바라겠어요.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영의 아버지의 손에 꼭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하영이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영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텐데. 그래? 그럼 선생님이 하영이 엄마 할까? 하영이 좋으면 선생님도 좋은데.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소리 애 앞에서 하지 마세요. 왜요? 아버님, 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영이 엄마 자리 탐납니다. 하영이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요. 저도 모르게 나온 기습 고백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하영이 아버님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해보려면 피해봐라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하영이 아버진 죽어도 싫다 그러지 저는 졸졸 쫓아다니지. 무슨 추격전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동네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났던 겁니다. 밤늦게 둘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기도 했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가고 만 거죠. 현지 선생님, 도대체 하영의 아버지랑 무슨 사이야? 엄마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요? 남녀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하영의 아버님 좋아합니다. 세상에, 미쳤어요? 어떻게 어린이집 아이 아버지를... 안 되겠어요. 우리 어린이집 평판까지 박살나겠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일 그만둬요. 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영이를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펐죠. 제가 잘리고 난 뒤에 출근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동생도 이상했나 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어린이집 그만둔 거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소가리만 끙끙하다가 그래도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겠지 싶어서 하영이와 하영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 경악으로 얼굴이 물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퍽퍽 소리나게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으면서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미쳤어.
어디 맘질 사람이 없어서 10살 연상의 애 딸린 호래비를 좋아할 수가 있니? 누나, 진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누나가 뭐가 부족해서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죠. 하영의 아버지는 연락도 안 받지. 저는 첫사랑을 너무 심하게 알았습니다. 이러다 병나겠다 싶어서 하영이 보러 꾸역꾸역 버티다가 하영이네 집에 갔는데 하영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싶었죠. 근데 옆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문 열더니만 누구슈 하면서 하영이네 집 문을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잘 자는 것 같더니 왜 깼어? 아줌마가 언제까지 너 보느라 시간을 쏟아야 하는 거니? 아이고 참. 근데 울던 하영이가 저를 보더니만 엄마 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저는 하영이를 꼭 안아주었죠. 옆집 아줌마가 저를 쭉 훑어보더니만 가출했다던 애 엄마냐고 정신 차리고 애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영이도 어린이집에서 강제 퇴소를 당했더라고요. 다른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어서 못 들어갔고요. 하영이 아버진 일을 해야 하니까 옆집 아주머니께 돈을 조금 드리고 맡겼는데 이 아줌마가 근무 태만이었던 거죠. 애가 자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어린애 혼자만 냅두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집에서 하영의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영의 아버지가 저를 보고 놀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왜 우리 집에 계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아버님, 하영이 앞으로 제가 볼게요. 옆집 아줌마 하영이만 두고 집에 가 계시던데요? 이 어린애를 두고 그러면 안 되죠. 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볼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박박 우겨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별 수 있겠어요? 하영이도 저 좋아하는 거려? 재취업도 안 된 마당에 잘 됐다 하고 애를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알고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하영의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니, 왜 하영의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죄송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일은 쉽게 풀렸어요. 하영이가 우리 엄마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 버렸거든요. 할머니 진짜 예쁘다.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가 예뻐서 선생님도 이렇게 예쁜가 봐요. 5살 된 애가 배시시 웃으면서 할머니 예쁘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엄마의 치마자락을 매만지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결국 엄마는 하영이네 집에 가는 건 안 된다고 하영이를 우리 집에 맡기라고 말을 하셨죠. 그래서 하영의 아버지께서 출퇴근을 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러서 하영이를 맡기고 데리고 가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퇴근하고 돌아와서 하영이랑 놀아주시면서 하영이에게 정이 쌓았어요. 제 동생은 그 꼴을 지켜보면서도 죽어도 안 된다. 절대 재취 자리에 시집가면 안 된다 하더니 하영의 아버지랑 둘이 14살 차이를 극복하고 형형하고 지내더라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그런 거 안 했어요. 나 참, 저 고집을 어떻게 꺾어? 정말로 결혼식 안 할 거야? 안 해. 결혼식 그거 돈만 비싸지 굳이 안 해도 우리 사이는 변함없는데 뭐. 평생 속 한번 안 썩이던 년이 이제 와서 속 썩인다. 아휴, 내가 하영이 저거 이뻐가지고 참는 거야. 하영이 아니었으면 택도 없어. 그렇게 우리 두 사람, 아니 하영이까지 3사람 같이 살면서 오순도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그러니까 하영이 동생은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저에게 막상 아이가 생겼을 때 하영이에게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영이 아버지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화물차 열심히 끌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화물차 사고는 중간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결혼 3년 차에 그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2살이었고 하영이 나이가 8살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 하영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사이는 어쩌냐. 내 딸은 무슨 죄야. 누나 어떡해. 우리 매형 불쌍해서 어떡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행복함을 즐기기도 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련이라는 건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치는 법 아니겠습니까? 화물차 사고에 대한 배상, 화물차 빚, 그걸 전부 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식당, 제 동생은 회사,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참 돈이라는 게 어쩜 그렇게 아쉽던지요. 우리 셋이 돈 벌어서 빚 갚느라 가진 것 탈탈 털어 다 쓰고 진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 때문에 무슨 죄인지 매일이 슬프고 힘들었어요. 제 동생은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돈이 없어서 연애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동생이 몰래 눈물을 훔치며 소주 한 병 생으로 까 마시는데 저도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인생이란 왜 고난의 연속일까요? 우리 딸 하영이가 어느 날 픽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 피검사며 뭐며 막 진행하는데 돈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근데요, 판코니 빈혈이래요. 혹시 들어는 보셨을까요? 판코니 빈혈. 이름도 너무 어렵죠. 판코니 빈혈이 뭐예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병인걸요? 유전병의 일종입니다. 자녀에게 유전이 될 수 있는 병인데 유년기나 초등학생 때 발병을 해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골수부전, 소위 말하는 백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혹은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완치가 가능한데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골수 이식이란 유전적으로 일치를 해야 하잖아요. 하영이가 제 친딸도 아니고 핏줄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일치하는 골수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딸 조혈모 세포 이식 어디서 받냐고요. 이식 대기 신청을 해도 맞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력을 의심했지만 제가 낳은 딸이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에겐 그런 병도 없었고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수술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수술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데 비싸대요. 아니, 우리 하영이 고작 10살이었어요. 10살. 뛰어다녀도 모자랄 10살에 이 병이 말이나 됩니까? 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는데, 하영이 아버지 보란듯이 키우고 싶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돈도 없어. 이식 대기에도 기약 없어. 병원에선 사실상 포기를 하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장기 손상이 오면 그때는 수술이고 뭐고 손쓸 수가 없대요. 저는 하루 종일 돈을 꾸러 다녔습니다. 대학 동기, 어린이집 원장 할 거 없이 돈 좀 빌려달란 말을 해도 누가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가난해서 갚을 수나 있겠냐 싶었겠죠. 동네 슈퍼 앞에 있는 전봇대에 기대서 하늘을 보며 죽은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네 자식은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눈물을 훔치며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오는데 눈앞에 실종 아동 전단지, 미아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써진 전단지요. 근데 그 전단지에 붙은 사진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하영이 사진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그 전단지를 뜯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진을 알고 있냐면요. 하영이 돌사진이었거든요. 하영이 엄마가 그 사진 찍고 며칠 뒤에 가출했다고 했었어요. 그게 하영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찍어준 사진이라고 앨범에도 붙여 있었고요. 닳도록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돌사진에 애들이 보통 한복 입고 놀이개 같은 거 달고 있는데 하영이 돌사진은 특이하게 머리에 왕관 같은 걸 쓰고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왕관이 요술공주들 쓰는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정말 결혼식에 쓰는 티아라 같은 왕관이었기에 기억에 딱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그 티아라 하영이 엄마 물건인데 집에 있었어요. 가출을 할 때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단지에 붙은 사진이 그 왕관을 쓰고 찍은 하영이 사진인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영이의 친모라면 하영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골수의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끝에 전화를 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한참 가더니 웬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이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하영이 엄마가 재혼이라도 한 것일까 싶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전화가 끊어질까 싶어서 본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 아이 하영이를 찾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영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하영이를 아십니까? 하영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 네. 하영이를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혹시 만나러 오시겠어요? 당장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주소를 주시면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아주 마음이 급한 것처럼 저에게 주소를 당장에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집 주소를 주어도 될지 고민이 잠깐 스치긴 했지만 하영이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단지를 뜯어서 당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영이가 그렇게 쓰러지고 기력도 없이 점점 기운이 빠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도 제 동생도 매일매일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와 동생에게 전단지를 보여주니 한눈에 사진 속 주인공이 하영이인 걸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봐도 우리 하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하영이 친모라면 그러면 하영이 수술도 받을 수 있어. 골수이식 가능하잖아. 제발 하영이 친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우리 하영이는 친엄마가 데려가는 거야? 그 말에 저희 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시계가 똑딱똑딱 흘러가는 것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40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경호원 무리가 집에 들이닥치더라고요. 엄마와 동생은 바로 하영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영이 친모가 누구인지, 아니 어떤 사람이랑 재혼을 했을지 몰라도 하영이를 경원이 강제로 데려가지 않게 하려고 몸으로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하영이 앞을 가로막고 섰죠. 그런데 경호원들은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에 옹기종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웬 노신사 한 분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영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슬그머니 옆으로 비껴서서 하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영이도 이 분위기가 낯설고 무서운 건지 고개만 빼꼼 내민 상태로 저희 엄마한테 폭삭 안겨 있었어요. 그 노신사가 마치 뭔가라도 홀린 듯이 하영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만 하영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네가 하영이구나. 맞지? 하영이. 네, 제가 하영인데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할아버지라는 말에 마치 사시나무 쓰러지듯이 무너진 노신사는 하영이를 푹 끌어안고선 엉엉 우셨습니다. 안 봐도 똑같아 하시면서 우는데 그 울음이 어찌나 환희에 차 있던지 제 가슴까지 벅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죠. 그래, 네가 우리 진선이 딸이구나. 진설이 딸이야. 진선이는 하영이 친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하영이 아버지한테서 친모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하영이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이제서야 들은 것인지 하영이를 왜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영이를 데려가려고 전단지를 붙였나 싶어서 마음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에게 하영이란 이미 딸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영이 친모의 가족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되는 사이신지요? 내가 하영이 할아버지입니다. 왜 할아버지요? 이제서야 우리 손녀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그 말에 하영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영이도 사실 제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돌쯤에 헤어졌기 때문에 친엄마의 얼굴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영이가 조금 컸을 때부터 제가 하영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려줬었어요.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하영이 친모가 혹시라도 하영이를 찾으러 오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하영이를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하영이가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영이를 위해서 일부러 말을 해줬었던 거예요. 하영이는 살짝 불안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하영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영이를 친모의 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찢어지게 가슴이 아픈 결정이었죠. 근데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못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이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낳은 딸이 당장 아픈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영이 외할아버지시군요. 혹시 하영이 친엄마가 하영이를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데려가시려고요? 진선이가 살아있었으면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진선이가 하늘나라에 있어서 지금 와서 찾는다고 한들 진선이가 키울 수가 없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영이의 친모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신사부는 그때부터 줄줄이 제가 몰랐던 하영이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희 엄마, 제 동생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하영이 친모는 엄청난 부잣집의 외동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영이 외할아버지께서 부동산으로 부를 쌓으셨고 건물에 현금에 땅에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의 유일한 외동딸이었대요. 금이야 오기야 바람 불면 날아갈까 집안에 꽁꽁 숨겨두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운 하영이 엄마가 만학도인 하영이 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보낸 대학에서 말이죠. 그래도 풋내기들의 첫사랑 노름이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해온 겁니다. 하영의 아버지는 돈도 안 되는 국문학과에 다니면서 글을 썼었는데 하영이 외할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누구를 만나? 글쟁이를 만나? 하필 만나도 왜 글을 쓰는 놈이야? 사람이 말이야. 적어도 사자 직업은 가지고 있어야 떵떵거리면서 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쓰면 어때? 우리 집안 형편이 넉넉한데. 그 사람 글 쓸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놈은 여자한테 빌부터 살겠다고 하더나. 기둥서방이야? 안 돼. 의사, 검사, 변호사는 돼야 내 사위 노릇 할 수 있지. 앞으로 주말마다 선이나 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해요? 싫어요. 선은 무슨 선이야.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네가 아주 오냐오냐 편하게만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렇게 좋아 죽겠으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나가. 내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물분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돈 없이 살아본 적이 없고 고생 한번 해본 적 없었던 하영의 엄마가 하영의 아버지를 포기하고 본가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사랑이란 그런 가난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대단했던 거죠. 하영의 엄만 죽어도 본가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하영의 아버지와 살림을 차렸고 혼인신고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가난은 더더욱 그들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영의 엄만 임신을 한 상태에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내리 글만 쓰는 하영의 아버지의 뒷바라지만 해왔던 거죠. 임신 중이라 돈도 못 벌고 당장 먹을 쌀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고난이라며 하영이의 외할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나 돈 좀 빌려줘요. 임신까지 했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나 빈혈까지 찾아왔어요. 어지러워 죽겠어. 당장 병원비도 없어요. 네 팔자 네가 꽈놓고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런 모자란 놈 말고 사자 직업 가진 놈이랑 결혼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하영이 외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혼을 내면 집에 돌아오겠거니 싶었는지 매몰차게 내쫓아버린 거죠. 살림은 점점 팍팍해졌대요. 글을 쓰는 사람이 등단을 못하니 돈은 없었고요. 결국 하영의 아버지는 빚을 내서 화물차 운전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빚 갚고 둘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었나 봐요. 하지만 하영의 엄마의 마음은 점점 모나고 뾰족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이 바쁜 남편은 늘 시간에 쫓겼고 출산을 할 때도 혼자, 육아도 혼자 하면서 하영의 엄마에게 우울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하영이가 돌쯤 되었을 때 이런 거지 같은 생활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죠. 하영이 돌잔치도 못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렀대요. 돈이 없어서 돌잔치도 못해주고 하영의 엄마가 본가에서 쫓겨날 때 몰래 가져온 보석 몇 개 팔아다가 근근히 돈 필요할 때 쓰고 있었는데 그때 가져온 티아라 하나를 끼우고 사진을 찍는 현실이 너무 거지 같다고 말을 하고서는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영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내 딸이 다 버리고 돌아왔다고 받아달라고 하더구나. 정해준 남자와도 결혼해서 살 테니까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나는 내 딸을 내 마음대로 굴리는구나 싶어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뻤었지. 내 딸이 자식을 버리고 왔을 때 무슨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변호사 시켜서 그놈이랑 이혼을 시키고 내 딸에게 혼사도 정해주었었어. 그런데 하영의 엄마는 왜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내가 내 멋대로 산 죗값을 받은 거지. 글쎄, 우리 딸이 어느 날부터 안색도 파리한 것이 몸에 자꾸 버럭게 멍이 들더라.
어디 모서리 같은데 살짝만 부딪혀도 큰 멍이 생기는 거야. 어디 영양실조라도 왔나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만 백혈병이라지 뭐냐. 백혈병이요? 그러면 하영이 엄마 쪽 유전이었나 봐요. 유전? 유전이라니. 아니, 우리 하영이에게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우리 하영이에게도 백혈병이라도 생긴 거야? 백혈병은 아직 아니고요. 판코니 빈혈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백혈병이 올 수도 있고 장기가 손상될 수도 있대요. 하루빨리 골수이식을 받아야 해요. 노신산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린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영이 엄마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이 엄만 하영이를 버리고 온 죗값을 받는 것 같다면서 치료 거부했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노신산 매일같이 시들어가는 딸에게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하영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골수이식 어떻게든 받아서 살자고 했대요. 돈은 넘치게 있었으니까 이식자 찾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하영이 엄마가 끝까지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은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자상한 아빠 밑에서 늘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노신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대요. 본인이 본인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말입니다. 하영이 엄만 끝까지 하영이의 집도 알려주지 않았고 하영이에 대한 모든 것을 항구했대요. 혹시라도 노신사가 찾아가서 하영이를 빼앗기라도 할까봐 말입니다. 그만큼 하영이 아버지를 믿었던 것도 있었겠죠. 유품으로 남긴 것은 몰래 지갑 안에 넣어두고 닳고 다를 때까지 보았던 하영이의 돌사진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고로 하영이 아버지도 하늘나라를 갔고요. 저는 재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영이 엄마로서 하영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영이를 찾으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하영이를 찾으려고 하셨던 거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위까지 하늘나라에 갔구만. 우리 하영이 친딸도 아닌데 어찌 키울 생각을 하셨소? 애가 구김살 없이 밝은 걸 보니 아주 잘 키운 것 같은데. 저한텐 마음으로 낳은 친딸이나 다름없죠. 저도 하영이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버티고 살지 못했을 겁니다. 다 하영이 덕분이에요. 그랬구만. 그랬어. 내가 오늘 내일 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불안해. 내일은 눈을 뜰 수 있을까? 오늘 내가 가고 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억울하더라고. 내 주변에 남은 친척들이라고는 하나같이 나한테 돈 타령하는 놈들만 남았는데 내 손녀딸에게 이 재산 전부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찾은 게지. 돌 때 찍은 사진 한 장, 이름 덜렁하는 게 끝인데 경찰서에서도 안 받아주더구만. 어쩔 수 없이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방네 붙이고 다녔던 게지. 그러셨군요. 저도 하영이의 친척들을 찾고 싶었어요. 판코니 빈혈 때문에요. 조혈모 세포이식을 해야 하는데 맞는 기증자가 없었거든요. 어찌 이름 없을 병에 유전이 되었단 말이냐. 우리 진선이도 백혈병으로 떠났는데 우리 하영이만큼은 이렇게 보낼 수 없지. 당장 이식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아봐야겠구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식되길 걸어놓긴 했는데 수술비도 비싸고. 나한테 건물이 몇 채가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네 앞에서 돈 걱정할 필요 전혀 없네. 일단 병원에 가서 나부터 검사를 해봐야겠구먼. 그 연세에도 골수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해보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주 먼 친척까지 수소문을 해서 전부 다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검사만 해도 100만 원, 일치해서 이식을 해줄 사람에게는 1억을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아주 먼 친척들까지도 돈 욕심에 검사를 받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일치하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우리 하영이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다행이죠? 장기 손상까지 가기 전에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식 수술을 해야 했으니 그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하영이가 잘 견뎌줬습니다. 하영아, 이제 걱정 하나도 없다. 너 이식 수술 잘 되고 부작용도 딱히 안 보여서 건강해질 거래. 이제 이 할아버지랑 같이 가서 살지 않으련? 할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엄마예요. 그 남의 딸이나 다름없는 우리 하영이를 정말 평생 친딸처럼 책임지고 살 수 있겠어? 어줍지 않은 마음이면 지금이라도 나에게 보내. 내 돈으로 우리 하영이 떵떵거리게 살게 해줄 테니. 그 돈 하영이한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하영이에겐 돈보단 엄마의 애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영은 제 딸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제 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아무리 핏줄이라고 해도 이제 와서 하영이 내놔라 하는 심보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하영이 내 손녀입니다. 제 조카이기도 하고요. 하영이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도움 안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알아서 잘 키울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받게 해준 거 그거면 충분해요. 저희가 빚 어떻게든 갚고요. 제가 하영이 삼촌으로 절대 부끄럽지 않게 도움 줄 거라고요. 빚? 아니 무슨 빚이 있다는 게야? 그게 하영이 아버지가 화물차 운전했었던 건 아시죠? 그 화물차 빚내서 산 건데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에 간 거거든요. 화물차 빚도 그렇고 사고 당시에 났던 손해배상금도 있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우리 하영이 내 하나뿐인 핏줄을 그늘에서 어렵게 자라게 할 수야 없지 않겠어. 그 빚 내가 갚아주겠네. 저희 가족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하영이를 키우느라 생긴 빚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빚을 단박에 갚아주신다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 코가 석자라서 거치레로 빚 안 갚아주셔도 된다는 소린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 부자인 하영이의 외할아버지께서 빚도 갚아주시고 우리 식구한테 그 좁은 집에서 애를 키우게 할 수 없다면서 방이 4개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영이 이름으로 말입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가 하영이에게 얹혀 사는 그림이 나왔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외할아버지께서 관리하는 건물에 유치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떡하니 취직시켜 주셨고 남는 호실에 우리 엄마가 식당 일을 힘겹게 한다는 거 알고 식당도 차려주셨지 뭡니까? 호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우리 가족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단호하셨어요. 내가 죽을 때 이거 다 지고 가서 뭐하겠어.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이 탐내는 꼴 못 본다. 쟤들이나 돈 벌 때 뭐 해줬다고. 내 핏줄 줘야지. 그래야 내가 우리 진선이한테 안 혼난다. 거기다가 혹시 나중 일은 모르는 거라면서 하영이 앞으로 건물도 증여해 주시고 신탁이랑 적금도 하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여태 받은 것도 차고 넘치는데 말이죠. 저 이거 못 받아요. 이런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도 염치가 있지. 저희 가족 다 돈 벌잖아요. 하영이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누가 돈 없을까 봐 그래? 그래도 애미가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애도 여유 있게 크는 법이야. 하영이 나중에 무슨 공부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 마음에 저는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 하영이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맞다 했죠. 정말 부자는 부자셨나 봐요. 저희 가족 무슨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사는 게 갑자기 풍족해지니까 그것도 어색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야 당연히 절을 할 정도로 듬뿍 있었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했더니만 하영이 데리고 종종 집에 놀러와 달라고 은근히 속내를 비치시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적막하고 늙은이가 너무 외로우시다고요.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죠. 줄지의 이상한 관계이긴 하지만 저 아버님도 생기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 뒤로 저는 종종 하영이를 데리고 할아버님 댁에 갑니다. 제가 음식도 해드리고 하영이랑 같이 하룻밤 자고 오기도 하고요. 외할아버지께서도 우리 엄마 식당에 자주 찾아오셔서 말벗도 데워주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콩가루나 다름없는 가족 관계도이지만 하영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어서 참 즐겁습니다. 요즘 잘 뛰어노는 우리 하영이 건강을 되찾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천년만년 하영이의 1순위 엄마가 되어줄 거라 다짐하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